한복 과학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가천대학교 석좌교수 조효숙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 한복이 우리 문화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자꾸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향유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무엇보다도 한국의 미, 또 더 나아가서 한복의 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한복을 연구하는 분야 혼자만 연구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과학기술과 접목을 해서 또 융합을 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의 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미라는 개념은 아이러니하게도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미술사학자인 고유섭 선생님께서 개성 부립박물관장을 하시면서 우리 한국의 예술 또 문화공예품들 또 유물들이 일본과 중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결론이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인위적인 어떤 기교와 계획이 없고 자연에 동화되는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핵심인 기교와 계획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한국의 미가 과연 중국과 일본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연구하셨지만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미는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자연을 떨어져서는 우리의 아름다움을 표출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천지인, 사람과 땅과 하늘이 어우러져서 막 돌아갈 때 방출되는 그 에너지, 그게 우리는 신바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신바람이 기운생동의 생명력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유섭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교와 계획이라는 것이 그 신바람이 농축돼서 들어간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죠. 한국, 중국, 일본의 미의식의 차이를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미의식이라는 것은 가슴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농축해서 말씀드린다는 건 사실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국은 자연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중국은 장식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절제미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한국은 자연에 직선이 없습니다. 보면은 모든 자연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곡선이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지는 이런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여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백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우러져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기운생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미고요. 이에 반해서 중국은 장식미인데 어떠냐면 거대한 국가의 권력이 표현이 돼야 돼요. 예술에서. 그러기 위해서 모든 예술은 외경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극도로 치밀하고 극도로 완벽해야 돼. 이게 사람이 만든 건가 진짜 이건 귀신이 만든 건가 할 정도의 완벽을 요구하고 지극히 장식적인 것을 요구하는 게 중국의 미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을 한번 가보죠. 일본은 절제미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본은 모든 것에 절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쳐내고 핵심만이 들어있어야지 돼.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자연에 의한 불필요한 것을 쳐내는 것이 아니고 인의에 의해서 또 어떤 규격, 자로 재는 듯한 규격에 의해서 쳐냄으로써 절제된 가운데 고요함,
정적이 정막이 흐르는 이런 것이 일본의 미술, 예술 또 미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일본이 나가노 올림픽, 나가노 동계 올림픽이 1998년에 열렸는데 그때 총괄 지휘한 디자이너 하라케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일본의 그 미를 가지고 전 세계에 뭐라 그러나 산업화로 성공시킨 분이라고 할 수 있죠. 하라케냐는 그 이후에 일본의 무인양품이라는 양품의 총괄 디렉터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아마 100여 개국에 그 지점이 있을 거예요. 세계화시킨 거죠. 일본의 전통을 세계의 브랜드로 정착시킨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이것의 디렉터를 맡기 전에 일본은 과연 무엇인가, 일본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를 일본의 원시 시대부터 에도 시대까지 역사 공부를 1년간 끊임없이 했답니다. 거기서 찾은 자기의 답이 일본은 엠티니스다. 비어 있어야 된다. 그 엠티니스는 절제와 인의와 규격에 의해서 나온 엠티니스다. 이렇게 해서 주제어를 찾고 무인양품을 기획을 하고 광고 홍보를 했더니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우뚝 선 상품을 브랜드를 만들어낸 거죠. 무지라는 브랜드를. 그래서 우리도 한국의 자연미, 조화, 여백, 생동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핵심에 들어가 있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는 고부가 가치의 발전을 위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한복의 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2000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한복의 미는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곳에 모두 자연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시한 것이 상징미는 세 곳에 다 들어 있습니다. 상징미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은 외적인 형식이나 외적인 완성도보다는 그 내면에 들어있는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디자인을 할 때도 디자인으로 봐서 예쁘다는 것보다는 내면의 의미가 좋을 때 더 디자인으로서 가치를 쳐줬습니다. 그래서 자연미와 상징미는 2000년 역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이외의 차이점이라면 도교의 바탕을 둔 기운생동, 저는 삼국시대의 키워드는 그걸로 봅니다. 도교라고 딱 정착되진 않았지만 삼국시대의 자연숭배 사상이 도교와 가까워지는 이런 사회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옷에도 접목이 돼서 생동미, 삼국시대 옷에서는 생동미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어떤 사회입니까? 불교의 바탕을 둔 귀족문화 사회예요. 그래서 자연미와 상징미 이외에 불교 예술에서 보이는 화려함을 표현한 화려미, 그 다음에 유연미, 부드러운 곡선이라든지 청자에서 여러분들 많이 느껴봤을 거예요. 그런 것이 복식에서도 유연미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유교의 바탕을 둔 선비문화입니다. 그래서 자연미와 상징미 이외에 선비로서 절제미, 품격미, 파격미가 더 첨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에 대한 사례는 조금 있다가 사진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국시대는 도교 문화가 뿌리 잡고 있고 고려시대는 불교 문화가 뿌리 잡고 있고 조선시대는 유교 문화가 뿌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개방이 되면서 서구 문화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DNA에는 갖은 여러 문화에 대한 단층이 켜켜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1세기에 필요한 융합과 다양성이라는 키워드가 분출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류가 나왔고 이 한류와 함께 우리의 전통 문화도 일본과 같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한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연미,
상징미, 절제미, 품격미, 파격미가 함께 어우러져서 가야지 된다 하는 것은 확실한 내용입니다. 우선 자연미를 설명드리자면 여기 미인도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하고 사실은 사진을 여기다 놓지는 않았는데 일본의 기모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일본의 기모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제, 직사각형이 연결되고 직선이 연결된 옷입니다. 규격화됐고 인위적인 옷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복의 이 아름다운 곡선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곡선의 연속입니다. 여민만 하더라도 안걸음, 겉걸음, 놀이개 다 자연스럽게 자연의 바람에 흔들리는, 또 착용자가 걸어가는 그 발자국에 맞춰서 움직이는, 자연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런 옷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까 파경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미인도에서 안걸음에 빨간 안걸음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파경미입니다. 얌전하게 또 색상도 은은하게 입은 한복에서 빨간색의 안걸음을 보여준다는 것. 이것이 해악과 파격이 곁들은 우리 한복의 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 품격, 또 여기도 파격미가 같이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의 아주 유명한 선비인 이재의 초상화입니다. 선비는 원래 심의와 복권을 쓰지요. 여기에서 검정색과 흰색의 컨트라스트로 절제를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옷이 굉장히 커요. 조선시대는 크고 여러 겹을 겹쳐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겹을 겹쳐 입는 이유는 품격을 나타내기 위한, 선비로서의 품격을 보여주기 위한 착용 방식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세조대를 묶었어요. 이 검정과 흰색의 엄숙함 속에 오색의 실로 엮어 만든 세조대를 맨다는 것. 엄격한 선비가, 이것 역시 파격의 미의 한 부분입니다. 이 그림에는 세조대가 잘 강하게 안 나왔지만 빨간색 끈으로 만든 세조대도 있고 자주색 끈으로도 만든 강한 색상의 세조대를 매서 파격의 미를 보여주는 이런 선비의 모습입니다. 상징미의 아마 결정적인 것이 아마 결혼할 때 입는 화롯입니다. 이 화롯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화롯은 그 신부, 딸을 결혼시키거나 자녀를 결혼시킬 때 그 부모가 결혼해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마음을 이곳에 술을 놔서 준비를 한 옷입니다. 그래서 연꽃, 고귀하게 살라는 연꽃이나 부유하게 살라는 모란꽃, 학같이 오래 살라는 장수하라는 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십장생의 무늬를 수를 놔서 그 마음을 전달하고, 그 옷에서 겉으로 봐도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안에 내면에 미의식이 들어가 있는 상징의 미를 중요시하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한국의 미에 대한 얘기는 벗어나서요. 사실 한복을 입는 날을 선포한 것이 1996년 12월 4일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 주최로 한 선포인데요. 뭘 말하냐면 이때부터 벌써 한복을 입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복을 안 입으니까 한복을 좀 입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사실 1970년대, 80년대는 우리 한복이 예복으로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디 모임만 가면 다들 한복을 차려 입었죠. 그리고 그때 한복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파티복 같은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88 올림픽이 되면서 그 무렵부터는 한복이 약간 복원을 해서 고증을 해서 복고풍의 한복도 등장을 하고, 그래서 1980년대까지는 한복을 많이 입었어요. 근데 1990년이 되면서 한복을 안 입으니까 정부 주최로 한복 입는 날을 선포를 하면서 매주 화요일은 공무원들이, 문화부 공무원들은 반드시 한복을 입어라. 그리고 한복을 좀 값싸게 어떻게 널리 퍼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하는 선포를 해서 저도 그때 기조 강연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복 패션쇼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개별로도 하고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기도 했고 한복에 대한 전시회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드라마 의상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정부 주도 또 개인 주도의 캠페인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다양한 형태의 복고풍 한복이 자리를 잡았고 또 이때 생활 한복이 잠깐 반짝하게 잘 성공리에 대두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를 잠깐만 보세요. 여기 보면은 1980년대에 우리 GMP는 1686불입니다. 1994년대에 1만 불을 달성하고요. GMP가 2006년에 2만 불을 달성하고 2018년에 3만 불 달성 시대입니다. 여기에 화살표는 뭘 말해주느냐 하면 한복에 입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한복의 퀄리티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퀄리티라면 뭘 말하냐면 한복용 옷감의 질이 점점 나빠진다는 거죠. 여기서 뭘 말을 해주냐면 이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만불 시대가 달성이 되면 전통 문화에 대한 애착이 적어진대요. 세계화 국제화에 대한 정보와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3만 불이 달성이 되면서 다시 전통 문화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3만 불을 달성한 이 시점이고 일본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하라케냐가 그 전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전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든 것도 3만 불 시점에 달했을 때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전통을 그 시대에 수준 낮은 소재니 수준 낮은 걸로 하지 않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세계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초점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시점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복을 연구하는 사람 홀로 외롭게 연구만 할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과 어떻게 접목을 해서 어떻게 융합을 해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 세계에 갈 수 있느냐를 말할 수 있는 또 연구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한 20년 전부터 저는 한복을 자꾸 안 입는 아까 하락곡선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한복 직물이 점점 나빠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과거 유물들을 다 제가 발굴이 되면 가서 보면서 조사를 해보면 과거 직물보다 품질이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직물을 다시 한번 생산을 해보고자 노력은 했지만 직물 생산업체의 그 영세함 때문에 다양한 직물 전통 직물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전통 직물 생산업체는 하루하루 자기 그 회사를 운영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연구에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전통의 미감은 살리되 현대 직기를 기반으로 한 기능성 직물을 만들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그 재단법인 온지음이라는 곳에서 하나씩 우리만이라도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하는 작업을 한 20년간 했습니다. 역사 속 한복 직물을 잠깐 들여다보면 삼국시대의 중요한 직물이 금과 개라는 직물이 있습니다. 고려시대는 직금과 라라는 직물이 있고 조선시대는 사라는 직물이 있는데 제대로 복원되지 않고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물에 대한 얘기를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역사에 있다는 것은 보여드리려고 표로 가져왔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이렇게 많은 자료에 우리나라에서 신라나 백제, 고구려에서 금이라는 직물을 짰고 라라는 직물을 짰고 개라는 직물을 짰다는 것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유물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좋은 완성된 유물은 없지만 일본의 정창원, 쇼쇼인이라는 박물관에 가보면 삼국시대 금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이 직물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내준 삼국시대 금이라고 백제금이라고 일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대에 아무도 이것이 우리의 직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현대화시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은 왕이 청금고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어서 그 조직도 일본에 있는 금직물의 조직도를 가지고 참고해서 문양과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아름지기에서 전시를 할 때 이런 청금을 짜서 바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또 삼국시대에 이 동암리 벽화인데요. 동암리 벽화에 모직으로 만드는 옷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직을 울로 짜서 다시 한번 재현을 해서 옷을 만들어서 봤습니다. 전시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직물 기록도 잠깐 여러분께 문자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려도경이라고 송나라 사신이 와서 쓴 책인데 고려인들은 아름다운 문나, 환흥, 금, 계의 직물들을 기교 있게 직조한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고려에 와보니까 이런 옷감을 잘 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고려에서 송나라에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무늬 있는 라라는 옷감을 뭐 100필, 생라를 300필, 능을 300필 보냈다는 기록도 있고요. 고려에서 원나라, 몽고 침입 시에 자라라는 옷감을 여러 차례 보낸 기록, 문저포, 백저포를 보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삼국시대, 고려시대에는 굉장히 다양한 직물을, 우수한 직물을 짰던 민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직물들을 끄집어내서 그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고려 불화거든요. 고려 불화의 고려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금 시장에서 파는 한복 옷감을 가지고 이 실루엣을 낼 수가 없어요. 이 실루엣은 아까 문헌에 나온 대로 고려의 라라는 옷감, 금이라는 옷감을 있어야지만 이러한 형태의 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 탑 속에 복장 직물인데 그 유물에 보상화무늬 고려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을 참고해서 세마 실크라고 현대 직기로 자카드 직기죠. 사실 금이라는 옷감은 현대의 자카드 직물하고 같은 거예요. 자카드라는 이름은 불란서의 과학자가 자카드 직기를 만들어서 그 이름을 딴 거지 사실은 우리는 2000년 전부터 자카드 직물을 짰던 거죠. 그래서 세마 직물하고 같이 보상화무늬의 고려금을 재직했습니다. 그래서 불화해 보이는 이러한 실루엣의 옷도 만들어 봤습니다. 요것도 1302년 불복장 직물이에요. 아미타불이라는 부처 속에 들어있는 라라는 옷감입니다. 아까 제가 삼국시대부터 라를 잘 짰다는 얘기를 했는데 고려시대도 물론 라를 잘 짰어요. 그래서 온양박물관에 소장된 이 조직을 참고로 해서 또 라라는 직물을 한번 짜봤습니다. 그거를 전통 직기로 그 시대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현대 직기로 가장 라와 비슷하게 짰어요. 왜냐하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현대 직기로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라로 짠 그 옷감을 가지고 그 시대에 백습고라는 바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또 아미타불 복장 직물 속에 이렇게 다양한 직금 직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원나라의 영향으로 고려시대, 또 아까 말씀드린 화려미라는 거 있죠. 유연미, 여러분들도 이 사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금 직물을 가지고 이렇게 옷감을 직금의 옷감을 만들어서 고려시대 옷도 만들어 봤습니다. 조선시대도 박물관에 있는 직물들을 꺼집어내서 그 문양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 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도 얼뜻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시장에서 파는 사하고는 틀린 기법을 가지고 굉장히 탄력 있게 구김이 가지 않는 이런 사를 짜려고 노력은 했으나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마 저고리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혼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과학과 전통의 만남을 가지고 연구하는 키스트의 박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표를 보니까 우리 전통 문화의 자원을 재발견하고 그것을 재해석해서 산업화 대중화하고 재창조해서 전통문화 상품으로 공정혁신을 하고 생산성 향상을 해서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키운다고 합니다. 바로 GMP 3만 불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화면 보내는 거는 너무나 다 아시는 거라 우습지만 우리 세상을 바꿔놓은 스마트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리버럴 아츠와 테크놀로지가 만나서 여기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있죠. 테크놀로지 married with liberal arts. 그죠? 우리도 과학과 한복 연구하는 사람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복의 소재가 과학적으로 뒷받침이 돼서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돼서 현대 세계화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요거는 이제 한복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저는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의견은 뭐였냐면 한복에 미가 담겨 있어야 된다. 옷감도 그러고 옷도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자연미, 품격미, 절제미, 상징미, 파격미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야지 되겠죠. 그러면서 안 입는 이유는 꾸김이 가고 세탁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담겨 있대 꾸김이 가지 않고 세탁이 편리한 옷을 해주면 많이 입겠다. 또 하나는 가성비가 좋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기서 가성비가 좋다는 것은 반드시 싼 옷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싸면 싼 대로 대중화하는 가성비가 좋고 고급화는 고급화대로 비싼 돈을 내고 입었을 때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으면 마음의 심리적인 효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효과를 받으면 비싼 옷도 해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이런 옷이 나오면 비싼 옷, 싼 옷 망라하고 많이 입을 것 같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96년에 한복 입는 날을 선포한 이후에 많은 전시회, 패션쇼 하면서 다양한 디자인의 옷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은 역사 속의 한복 직물을 미래의 한복으로, 한복 직물로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미래의 한복 직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고급화, 대중화 두 가지 전략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급화 방향은 한복의 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역사 속의 직물을 발굴해서 무늬, 염색, 조직을 가지고 또 최상등급의 견사를 사용해서 한 가지 샘플을 만들어 봤습니다. 대중화는 비단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를 한번 개발해 보자. 비단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되 가격이라든지 꾸김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견 섬유와 실크의 교직을 하면서 비단의 장점에 꾸김성 개선, 저렴한 가격 을 한번 시도해봤고, 그다음 인견 섬유와 폴리 교직을 해서 폴리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촉감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텐셀과 코오사 교직으로 면보다 부드럽고 구김성이 개선되는 옷감을 시험적으로 홍 박사님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급화 사례에서는 6등급 견사를 가지고 고려의 능직물을 개발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고려에서는 좋은 능직물을 많이 생산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1970년대 이후에는 능직물이 거의 단절이 됐어요. 근데 능직물은 꾸김이 적어요. 그리고 툭툭하고 두꺼워서 겉옷용으로 또 남자의 한복용으로는 굉장히 아주 매력적이고 거기에다가 기하 무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활용도 능히합니다. 그래서 고급 직물 사례에서 능직물을 이렇게 개발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조선 말기에 사직물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크사의 레이온사 교직, 실크사의 폴리사 교직을 해가지고 조선시대 사직물을 개발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조선을 거치면서 나왔을 때 한복용 직물의 가장 특징이 뭐냐? 얇고 투명함이다. 그것이 한복의 미를 잘 보여준다. 두 번째는 부귀장수, 자선번창의 상징적인 무늬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조선 말기에, 특히나 말기의 무늬는 조직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색깔로 무늬를 강하게 표현한 것보다는 조직을 변화시켜서 은은하게 무늬를 표출한 것이 특징이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직물의 특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선은 아니고 사실 고려 불화인데, 우리가 고려시대부터도 이렇게 얇은 라직물, 사직물을 잘 짜서 이 불화 그림에도 이 얇은 투명한 옷감이 보여져서 보여드렸고, 이게 조선시대 사대부 부인들의 옷입니다. 겉치마가 하도 얇고 투명해서 속바지가 다 보여요. 이것이 조선 말기의 하나의 패션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호리병 무늬의 생고사, 호리병 무늬는 왜 선택을 했냐면 상징성으로 무병장수를 뜻하고 자선번창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물 중에 호리병 무늬를 꺼집어내서 도출시켜서 생고사를 짰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사는 실크사로 하고 위사는 텐셀로 짠 옷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금 능직물도 짜보고 사직물도 짜보고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후속 개발로 일회성으로 가지 말고 계속 연구를 해야 한복용 소재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급화의 방향으로는 실크실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단점이라면 세탁성과 꾸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탁과 꾸김을 개선할 수 있는 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일을 과학기술 분야에서 좀 같이 연구를 하고, 또 전통직물 중에서는 그 좋은 직조법과 무늬, 또 의미, 상징성, 색깔들을 꺼집어내서 고급화 직물을 해서 세계화시키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대중화에서는 세 가지네요. 물세탁이 가능한 모직물을 한복용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단을 대체할 수 있는 합성섬유, 그러니까 폴리 원사를 지금 원사에서 만족하지 말고 비단의 원사와 비슷한 이런 폴리사를 개발을 해서 그걸로 한복용 소재를 짠다면 정말 값싸고 아름답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인견으로 경의사를 짜서 키스트에서 제작을 했는데, 촉감이 면보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좀 더 개선을 시켜서 인견으로 만든 포근하고 따뜻한 이런 면에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소재도 한번 개발하면 좋겠고, 이런 천연 섬유 이외에도 네오플랜드는 한복의 그 미를, 실루엣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신소재도 개발을 해서 결국은 좋은 소재를 개발해서 한복의 고부가 가치 산업화를 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